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그날 바다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추적 다큐멘터리입니다. 사라진 20분, 사전의 추적, 제대로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날, 그날의 진실을 전합니다. 그날 바다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15세 이상 관람가. 토요 스페셜 오늘은요. 김수민의 시선은요. 드루킹과 인터넷 여론조작 어떻게 볼 것인가, 김수민이 설명해 드립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는요. 드루킹에 대해 처벌한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 김프로가 답합니다. 오늘 토요 초대석에 나오는 분은요. 정치 시사 다큐멘터리 영화 흥행 기록은 26만이 최고였습니다. 그 기록을 깬 그날 바다의 김지영 감독을 만납니다. 잠시 후 토요 스페셜 김용민 브리핑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4월 21일) 토요일입니다. 남과 북 정상 사이에 핫라인이 개설됐습니다. 2000년 6.15 남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해서 남쪽의 국가정보원과 북쪽의 통일전선부 사이에 개통됐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끊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핫라인은 남한의 대통령과 북한 최고 지도자 사이에 개설된 것입니다. 남북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민주정부의 능력과 성과가 빛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는 남북 화해협력에 있어서는 확고한 철학이 있습니다. 시류에 따라, 정권의 필요에 따라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특히 앞에서는 으르렁대고 뒤에 가서는 북에다가 뇌물 주면서 회담을 구걸했던 보수 정부의 이중 행보와 확연히 대조됩니다. 참고로 보수 정부에서는 대북 소통 창구가 전혀 없어서 휴전선 확성기 방송으로 남이 북에게, 북이 남에게 메시지를 건네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었죠. 북한이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는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비핵화에 기념비적인 첫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아직도 북한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동안 북한의 뒤통수를 많이 쳐왔습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남북 북미 대화를 벌여온 역사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긋지긋한 분단 70년 역사의 종식은 누구라도 언제라도 할 일입니다. 이번에는 속는 셈 치고라도 북한의 약속, 북한의 성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의 새봄을 기뻐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한 주 전 김용민 브리핑 토요 스페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일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벙커원교회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닿는 충정로역 9번 출구 벙커원입니다. 간추린 뉴스 이어갑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중지하고 함경북도 길주에 핵실험장도 폐기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본격적으로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에 나선 양상입니다. 법원은 드루킹 김동원 씨의 핵심 공범인 필명 서유기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현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모 씨의 영장 실질 심사 후 현재까지 수사 경과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김경수 의원은 경찰이 자신과 드루킹 간의 비밀 대화방 대화 사실을 추가 공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수사 내용을 찔끔찔끔 흘리지 말고 조속히 조사해 국민 의혹을 빨리 털어내야 한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박원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후보로 이재명 전 성남시장, 광주시장 후보로 이용섭 전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이들 모두 50% 이상 득표하면서 결선 투표를 면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대구시장을 제외하고 총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 중 16명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인 소병훈 의원의 발표 들어보시죠. 먼저 서울입니다. 박원순 후보가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여기는 결선표는 없습니다. 다음 광주 발표하겠습니다. 이용섭 후보가 당의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광주도 결선 투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발표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경기도도 결선 투표는 없습니다.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그날 바다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추적 다큐멘터리입니다. 단 하나의 배가 단 하나의 행적으로 움직여서 단 한 번의 사고가 났는데 각기 다른 항해 정보가 존재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 사라진 20분 4년의 추적. 제대로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날, 그 바다의 진실을 전합니다. 그날 바다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15세 이상 관람가.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시사평론가 김수민의 시선. 시사평론가 김수민과 함께하는 김수민의 시선. 자, 김수민 평론가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예. 자, 다음 주에 남북 정상회담도 있고 한참 또 지방선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시대가 나를 부른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듭니까? 제가 남북 정상회담에 가야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방선거. 제 체급이 네. 지방선거보다는 남북 정상회담 쪽에 네, 이번에 어떤 단을 꾸리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을 가면 예. 예전에 보면은 뭐 학자들이나 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포함이 돼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제는 좀 시대를 반영해서 시사평론가도 좀 끼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시사평론가도 방북단에다가 판문점 또 방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말에 맹훈련한 결과를 김정은 위원장한테 한번 들려주고 싶기도 하고, 네, 제가 성대모사를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성대모사. 네네. 그래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랑 체구가 비슷하고 목소리도 비슷한 제 지인이 있어요. 아까 전에 만나고 왔습니다. 어떻게 성대모사 해야 되는지, 튜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방선거보다는 정상회담이 더 끌립니다. 이거를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죄로 엮을 수 없을까요?
성대모사를 어떻게 고무찬양제로 엮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친숙한 이미지, 또 가까운 이미지, 친애하는 이미지 이런 걸로 또 이렇게 포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치면 저는 김종필, 이정현, 뭐 이완영 등등을 다 고무찬양했다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연막을 피우기 위한 술책이고 진심은 김정은 위원장 찬양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지. 그거는 반공검사 고 오제도 씨가 살아 돌아와도 그렇게까지는 엮지 못할 것입니다. 김용민이니까 할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반북 논리를 넘어선 반 김수민 논리를 갖고 있는 김용민 PD니까 그 정도까지 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널 가만 안 둘 겁니다. 제가 언젠가. 오제도 씨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의 그 어떤 극우의 표본, 극우의 상징 뭐 그렇게 분류해도 무방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묘하고 재밌는 것은 황장엽 씨가 북한에서 탈출해가지고 남한으로 망명했을 때 조선일보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오제도 황장엽 대담을 주선했었습니다. 예. 완전히 살아온 나날이 다른 사람들인데 묘하게도 잘 어울렸고요, 둘이서. 예, 그걸 보고 누군가는 이제 반공 극우주의자와 주체사상의 창시자인지 아닌지는 조금 뭐 논란의 여지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주체사상파의 대부인데 그 둘이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걸 보여줬다. 뭐 그런 평가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극과 극은 통한다. 오제도와 황장엽이 통한다. 그럼 김수민하고 김용민도 통할 수 있을까요? 오제도 황장엽보다 더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예, 더 사이가 나쁜 것 같고 계속해서 더 벌어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전해철보다도 더 멀어졌을까요? 우리 사이가? 그럼요. 알겠습니다. 저와 김용민 PD는 이제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북극과 남극의 차이가 아니라 남극과 적도의 차이가 아닌가.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남극이라면 김용민 PD가 그렇다고 적도 아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도 아니다. 그거 많이 미시네, 그거. 적도 아니다. 적당히 밀어야지. 한번 웃었으면 그만이지. 그걸 또 우려먹나, 사람이 말이야. 제가 그걸 처음 우려먹은 날이 작년 이맘때더라고요. 그래요? 김용민 씨가 출연을 어느 프로에서 하고 퇴장한 다음에 제가 등장하는 프로였는데 네. 그날 주제가 주적이었어요, 주적. 그래가지고 뭐 주적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또 이제 제가 없는 틈을 타서 제 욕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출연하면서 인사말로 김용민의 주적은 김수민이지만 저한테 김용민은 적도 아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면서 스튜디오가 난장판이 됐어요. 그래요. 웃겨가지고. 네. 1년 지나면 다 사람들이 잊어버린 줄 알았던 모양이지? 아니요, 뭐 잊어버리든 안 잊어버리든 그때 기억이 나고 가장 통쾌했던 멘트가 아니었나. 김수민 대 김용민의 역사에서. 예. 그래서 이제 길이길이 기억을 하는. 우리가 또 남북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6.15 정신, 뭐 14선언 계승하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4월 정신. 4월 정신, 4월 정신까지. 네. 그때 네. 우리 이 작가 표현을 빌리자면 딸딸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딸딸이.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수민 평론가하고 어떤 얘기 해볼까요? 지금 뭐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종전선언, 뭐 평화협정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이것만 딱 봤을 때 꿈인가 생신가 싶은 그런 또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 JTBC에서 원내대표 4명의 토론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김성태 원내대표조차도 사실상 잘 되길 바란다라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참 이게 거역할 수 없는 또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낸 우리나라의 또 국민들과 또 뭐 문재인 정부의 공로라든가 또 트럼프 김정은 또 전격적 결단을 했기 때문에 또 이게 가능했던 것이고 참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뭐 호사다마라고 해야 되나요? 끝이 잘 안 보이는 논란. 어떻게 보면은 또 드러날 만큼 드러난 것 같긴 하지만 이 드루킹 논란으로 참 일주일 내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시사평론 활동을 하면서 지금 매일매일 드루킹 얘기를 제가 주제를 선정하지 않더라도 제작진이라던가 또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주제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이슈를 매일매일 차근차근 또 들여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뭐 말들이 너무 많이 오가는 그런 이슈라서 저는 좀 뭐 그 말에 함몰되지 않으려고 일단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드루킹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이거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와중에서 제가 생각난 것은 이런 거였어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의 플레이 그리고 뭐 댓글 이것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얼마나 바뀌는가 이 점에 대한 얘기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일단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인식이 명확한 건 있어요. 이 사람은 온라인이 이제는 오프라인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미치는 부분이 있고 안 미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예. 아마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일 텐데 비교적 정치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한테는 많이 미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온라인은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된 얘기가 퍼지면서 내부 투쟁이라거나 혹은 그렇게 멀지 않은 사람들하고의 어떤 정치적인 싸움에서는 댓글이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먼 거리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과연 그럴까?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이 SNS를 통해서 세월호 유가족이나 또 민주 진보계열 정치인들을 헐뜯는 가짜 뉴스들을 엄청나게 유포를 했습니다. 저도 뭐 대구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흡연실이라든가 또 앉아서 쉬는 데라든가 앉아 있다 보면은 온갖 그 가짜 뉴스를 실시간으로 접하는 시민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뭐 그 사람들은 자유한국당 또는 대한애국당의 지지자들인 것 같은데 야 이거 봐. 문재인이가 5.18 잘해! 뭐 이런 가짜 뉴스들이 상당히 또 많이 돌아다녔고, 또 세월호 유가족들이 돈 때문에 투쟁한다부터 해서 별별 그 음해들이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말들이 쏟아졌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뭐 김용민 브리핑을 들으시는 정치자분들이라든가 저 같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의 영향을 받느냐, 잘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도층이라든가 좀 정치적 성향이 흐릿한 사람들은 크게 뭐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럴 확률이 더 적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오히려 거리가 멀수록 어떤 온라인에서의 파장이 덜 미친다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온라인에서 연락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홍보한다든지 혹은 반대하는 후보를 비방한다든지 이게 그다지 대중성을 띠기가 어렵다 이런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판이 커질수록 더 뛰기가 어렵다라는 게 있는 것이고, 제가 일단은 예로 들고 싶은 건 2012년 대선입니다. 2012년 대선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선거였다라는 얘기, 선거 자체를 무효할 만큼 아니더라도 설령, 뭐 선거 부정이 있었다라는 건 명확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저는 그 댓글은 일단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그렇게 정치적이고 또 당파적인 그리고 허위 사실이라든가 과도한 중상모략이 담긴 그리고 심지어 욕설까지 있는 그런 댓글을 쓴 것 자체가 이미 문제예요. 그게 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쳤든지 간에 그래서 강력하게 처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뭐 원세훈 원장한테 징역 4년 대법원 판결이 떨어지는 그것도 상당히 가벼운 판결이라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그 자체로 문제였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그 댓글 때문에 행여나 문재인 후보한테 갈 수 있는 표가 박근혜 후보한테 갔다. 저는 글쎄요. 그것은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고 봅니다. 국정원이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댓글을 달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댓글을 달아봤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또 찍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물론 중간층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고 전혀 효과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만 근데 그 댓글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좀 제3자가 보기에도 심하게 헐뜯는 내용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선거에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그런 댓글들이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도층이나 무당층 같은 경우는 그런 댓글을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댓글 때문에 표가 박근혜 후보한테 더 갔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국정원이 아무리 무능하고 사악한 조직이 됐지만 정보는 어느 정도 있는 데일 테고 그래서 박근혜가 당선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고 봐요. 오히려. 그래요? 네, 줄을 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당신을 위해서 대선 때 일했습니다. 이걸 인증하기 위해서. 그렇죠. 충성맹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똑같은 새누리당 정권이긴 하지만 그래서 정권 재창출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누구냐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또 이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네. 거대 정당이면 또 안에 그 분파가 또 다양하게 있거나 혹은 두 가지 분파라도 상당히 대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간다 했을 때 그때도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것을 주도하는 라인들은 또 교체가 되기 마련이죠. 예, 예. 교체가 되는 것이 민주적이고 법이라든가 여기에 합당하게 바뀌는 것이냐 아니면은 내부의 알력 다툼과 굉장히 그 진창이 돼버린 그런 싸움 속에서 바뀌느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대통령이 바뀌면 같은 정당이라도 많은 것들이 변화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공무원들도 정권이 재창출되더라도 줄을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충분히 작동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정원 그들이 박근혜한테 줄을 서기 위해서 그렇게 나왔다고 보고 오히려 그게 선거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결과는 별로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정원 선거부장을 제가 규탄하는 시민 중에 한 명이긴 했는데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댓글 때문에 표가 넘어가서 졌다라는 얘기는 하지 말자라는 입장이었었고 예. 사실은 오히려 국정원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이길 수도 있었어요. 그걸 들켜버렸기 때문에 경찰에서만 제대로 발표했다면 이것이 국정원의 조직적 부정이었다는 것만 제대로 발표했다면 그러면 중간층이라든가 이제 박근혜 후보 쪽에 조금 마음이 있지만 어쨌든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진전돼야 되고 박근혜가 된다고 그게 뭐 진전이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온건한 성향의 보수 시민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거나 아이 모르겠다 뭐 기권하거나 이랬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점은 인정을 해요. 경찰 발표가 제대로 됐다면 선거 결과는 바뀌었을 수 있다. 예.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국정원은 괜히 댓글을 달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제가 우려했던 것이 나중에 가면 국정원도 아니고 민간에서 좀 댓글 단 걸 가지고 그리고 그 댓글을 단 사람들이 지지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거꾸로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그쪽에서 이거 댓글 때문에 당선된 거다. 부정선거다.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까봐 그때 당시로서는 뭐 5년 뒤의 일이었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불복의 논리만 서로 간에 고착화되는 그런 것이 우려가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즘에 드루킹 사건 가지고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부정선거다. 선거 무효다라고 던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단언컨대 특히 이제 박근혜 대 문재인과 같은 상당히 양쪽 간에 골이 깊고 거리가 먼 후보 간의 싸움에서는 저는 인터넷에서의 싸움은 그다지 효력이 없다라고 보고 두 후보가 모두 50%에 가까운 정말 각축전을 벌였는데 그것은 사실은 박근혜 혹은 문재인이라고 하는 후보 개인의 역량이라기보다는 그 후보를 지금까지 쌓아 올린 어마어마한 수십 년 동안 축적되었던 양당의 유산들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의 계보에 있는 그 정당 소속의 후보가 아니었다면 그 득표는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이라도 할 수 없었던 것이고 박근혜 씨야 뭐 더 명약관화하죠. 박근혜 씨는 박정희의 딸이고 단순히 어떤 유전자적 문제뿐만 아니라 또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당은 국가 조직을 등에 업고 당 조직까지 확장해왔던 정말 이 나라의 거의 뭐 안주인처럼 행세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집합체인 것이죠. 만약에 한국미래연합으로 출마했어 봐요. 그거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한국미래연합으로 2002년도 지방선거를 그들이 도전했었는데 구미 지역에서부터 판판이 박살이 났었어요. 그래서 구미 지역이라든가 이 TK 지역의 광적인 박근혜 지지자들도 박근혜가 그냥 단독자로 있었으면 결코 지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유산들 그리고 그 유산들은 사실은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그리고 각종 뭐 관변단체 그리고 길거리에서 그들이 했던 여러 가지의 행위들 오프라인에서 여러 가지 조직들 이런 것들이 다 힘을 발휘해서 그렇게 나타났던 것이고 어차피 온라인을 잘 접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입소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결국에 온라인을 세운 것 오프라인이고 오프라인이라는 토대 위에서 온라인을 또 사고를 해야 너무 이제 소모적이고 별로 효력이 없는 그런 행위에 빠지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라는 걸 좀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또 이렇습니다. 하나의 어떤 이거 뭐랄까요 동화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정치 동화죠. 김용민이라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김용민이라는 정치인은 굉장히 많은 난관에 부닥치면서 정치를 해왔고 굉장히 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대통령에 오르게 됩니다. 아, 지금 드루킹처럼 예언하는 겁니까? 드루킹처럼 예언하면 틀린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용민이라는 백발의 노장 정치인이 대통령에 오르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김용민의 그 당은 또 여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김용민의 선거 유세를 도왔던 김수민이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 김수민이라는 정치인은 선거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진영에 있다가 김용민을 도우러 들어왔고, 이 김수민이라는 정치인이 TV에 출연해가지고 김용민을 뜨겁게 지지하는 연설을 합니다. 이 김용민은 막말 파문 때문에 그때까지도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예. 이 김수민이라는 고상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김용민이 못 가진 것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나를 믿고서라도 김용민을 지지해달라라는 TV 찬조연설을 벌이면서 이 찬조연설이 시청률 1위를 기록합니다. 찬조연설 중에서.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뭐 김수민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김용민과 오랫동안 정치를 같이 해왔던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 더 클 수도 있겠죠. 김수민이 TV 연설할 때 진짜로 살려줘 있어 하면서 우는 겁니까? 뭐 글쎄요. 그렇게 우는 거는 제 컨셉은 아닌 것 같고 예, 오히려 김용민 후보가 그때 나 이번에 떨어지면 영도다리 아빠한테 죽을랍니다. 살려주이소. 그리고 뭐 이완영 목소리로 국민야 뭐 김용민 좋아합니까? 아님 미워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지. 한번 짜줄 수도 있겠죠. 아, 좋습니다. 그런 읍소의 연설을 하고 이제 김수민은 좀 이렇게 차분하고 의연하게 나를 봐서라도 우리 김용민을 찍어달라. 알고 보면 굉장히 착하고 여린 사람이다. 예, 그런 연설을 함으로써 또 당선의 1익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때 몇 명의 정치인들이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김용민과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뭐 이름은 이완배, 정상근, 김프로로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부도 새로 꾸렸겠다. 그리고 힘 있는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좀 내부에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좀 때려야겠다. 좀 기강을 잡고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정파를 만들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들의 집중 타겟이 김수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김수민은 정치를 김용민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김어준과 같이 시작했다. 이런 논리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한때 김용민이 김수민과 같은 당에 몸담고 있었는데 그때 김수민이 소장 팔아치고 온갖 공격을 가했다.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모른다. 당랑 거철격이었다. 이런 옛날 일들을 다시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김수민은 김어준의 아바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고 김어준의 히든카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수민은 박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해드렸냐면, 자, 지금까지 김용민이란 정치인과 김수민이란 정치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 새로운 이름을 넣어 보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구조예요. 김용민의 자리에 김대중을 넣고, 김수민의 자리에 노무현을 넣습니다.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과 정치를 같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김대중 대통령은 평화민주당을 창당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김영삼 총재의 스카우트를 받아서 통일민주당. 그렇죠. 그렇게 시작을 했고 나중에 3당 합당 이후에 야당 통합을 하면서 같은 당에 몸담기는 합니다. 그런데 김대중 총재가 정계를 은퇴했다가 다시 복귀를 할 때 노무현 그 당시 직함이 아마 뭐 최고위원이었나요? 하여튼 전 의원이죠. 노무현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패권주의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김대중 총재가 국민회의를 따로 창당해서 나갈 때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김 정치를 타파하겠다라고 주장하면서 통합민주당의 정치인으로서 계속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 삼김 타파에는 당연히 김대중 총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미 대통령이 되어버린 김영삼 대통령에 비해서 김대중 총재를 겨냥하는 그 수준이 더 컸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두 사람 다 정권 교체라든가 한국의 민주화를 염원했던 정치인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반 DJ였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은 삼김 정치 청산보다는 정권 교체가 우선이다.
라는 그 대의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노무현 후보의 찬조연설, 이 시청률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회창 후보 진영에서는 이철 전 의원이 자기가 사형수였던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철 의원의 목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나는 민주화 투사인데 민주화 투사가 김대중이 아니라 이회창을 지지한다라고 힘을 실어주고 싶어 했던 것 같고. 그러면 몸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자기 몸값도 올라가고 이회창 외연 확장도 어느 정도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맞불을 지는 사람이 바로 찬조연설했던 노무현이었다. 노무현은 그러면 뭐냐? 내가 영남 사람으로서 호남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런 대의가 돋보이고 뭐니 해도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찬조연설은 노무현의 승리로 끝났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요즘에 댓글이라는 것들이 보면은 좀 가까운 진영에 대한 파괴 이런 것들이 좀 심한 편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영향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에게는 영향을 별로 못 주고 가까운 진영에게 더 큰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때 언론 환경이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돼 있고 익명 댓글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김대중 총재, 김대중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작정을 하고 노무현 쟤는 믿을 수 없는 애다. 옛날에도 우리한테 욕했고 우리 쪽 사람도 아니었고 몇 가지 일들을 끄집어내서 저런 애는 우리 당에서 당직을 주면 안 되고 대통령 후보 같은 건 더더욱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공격했다면, 만약에 그랬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탄생을 절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총재 진영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그 당의 당권을 쥐고 있는 사람의 공격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당의 후보로 선출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 현직 대통령이나 그 주변 세력이 누군가를 후계자로 찍어서 잘 되게 할 수는 없어도 못 되게 할 수는 있다. 이거는 우리가 다들 잘 아는 사실인데, 만약에 어떤 여러 가지 차이점이라든가 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끄집어내서 공격을 그렇게 집요하게 했다면 노무현과 같은 정치인도 탄생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두 번째 말씀이 이거였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댓글이라는 그 행위가 멀리 있는 진짜 그 주적이라고 생각됐던 쪽을 타격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고, 오히려 계속 싸우다 보면은 같은 편 혹은 가까웠던 쪽을 더 공격해서 상처를 내는 데는 굉장히 효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댓글은 댓글대로 자유로운 의사표현, 뭐 허위 비방이라든가 이런 거 안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하시되 조금 우리가 다른 정치적 실천의 방법을 이제는 찾아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이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드루킹과 김경수의 어떤 뭐 협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TV조선이라든가 이쪽은 정말 이건 뭐 조건부 재승인 받고 종편 굴리는 주제에 그런 식의 보도를 흘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유감스러운 것은 정치판에 그런 인물이 꼬여 버렸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온라인에 대한 어떤 강박이나 집착 그런 것들이 드루킹과 같은 사람들이 조금 비집고 들어올 여지를 결국에 만들어줬다고 보거든요. 근데 보면은 2016년 총선 때 그걸 앞두고 정치인의 팬으로서 처신하던 분들이 이제 우리도 당원이 돼보자 해서 정당으로 들어가신, 뭐 민주당이라던가 이렇게 들어가신 분도 많이 있고, 또 뭐 정의당이라던가 녹색당 이런 정당들은 원래부터 좀 진성당원제로 운영되는 정당이었고, 점차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어떤 팬으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정치 시민으로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저는 보고, 그렇다면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다른 경로 일들을 좀 찾아보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라든가 굉장히 열기가 뜨거운데 사실은 좀 한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이제 숫자들이 모여들고 10만, 20만이 넘어가고 언론에도 실리고 여론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상징은 되지만 실제로 일이 되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또 굉장히 지난한 과정들이 또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좀 활동가라든가 운동가 또 정치인의 존재가 좀 과소평가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에서는 모두가 어떻게 보면 강자인 것이고 다들 주인공인 것이고, 근데 이제 조직 정도의 어떤 수준이 낮더라도 일시적으로 뭉쳐도 힘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운동가, 조직가, 활동가에 대해서 좀 저평가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더 넓은 흐름을 만들어내려면 오프라인이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냥 온라인에 댓글 다는 것보다 정당의 경우는 정당 연설회라는 걸 할 수 있는데 확성기를 들고 거리에 나가서 시민들을 만나고 서명도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한다면 10만 명 서명을 받는다 쳤을 때
오프라인, 온라인 물론 결합해서 하는 거지만 오프라인이 온라인보다 서명 인수를 모으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받는 서명이 원래 생각이 비슷했던 사람들끼리 여기에 서명한단다 이렇게 공지해서 받는다면 오프라인은 무작위로 만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생각이 다른 시민과 만나서 논쟁을 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논쟁 속에서 또 자기의 논리를 더 개발해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자기가 그냥 나쁘다고만 생각했던 생각이 다른 시민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시민 또 나하고 결론은 다르지만 이러이러한 취지는 같게 갖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또 깨달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수년 동안 계속 정치 참여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또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져 왔는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좀 시민성이 진보나 개혁의 미명하에서 사나워지고 있다. 아, 시민성이 사나워지고 있다. 네, 시민들의 심성이 좀 사나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한 가지 좀 굉장히 큰 우려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남 탓을 하게 되고 계속 원망이라던가 요구를 하게 되고 또 내부로는 계속 분열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펼쳐지고 결국에는 본인 개인의 어떤 삶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온라인은 정말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바라보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그래서 좀 다양한 시도들이 결합되는 그런 좀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많은 분들이 이미 답을 찾으셨겠지만 저는 제가 항상 추천했던 건 정당이라는 경로였어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가능하면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드루킹 사태에서 제가 든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온라인에 너무 함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 오프라인으로 지평을 넓히고 활동하고 실천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양쪽을 다 병행하면 좋죠. 그리고 양쪽을 병행하다 보면은 이게 순환이 돼서 결국에 하나의 실천처럼 그렇게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스페셜 김수민의 시선 드루킹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남북 정상회담 마치고 다시 뵙겠습니다. 예,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에서 전하는 봄 소식.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봄날의 새콤함이 느껴지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혹 히비스커스차.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중국의 명차 보이차. 맑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레몬 밤차. 겨울에 무거워진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레몬 마트차까지 즐거운 소식 많은 대한민국의 봄. 새싹 땅콩차와 제임스 티스푼의 크로스오버 티파티에 함께하시죠. 전창걸몰닷컴 전화 070-8635-1288 070-8635-1288.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김프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제가 왔죠. 생각해보니까. 예. 오랜만에 오셨어요. 아, 그렇습니다. 이 김프로가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 그러게요. 조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병이 있었어요? 지병은 아니고, 모르겠어요. 좀 물리적으로 힘들어서 그런가 봐요. 아, 공개 방송 후였죠? 그때 이후로 이렇게, 몸이 팔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이 손해를 봤군요. 이게 사실은요, 그 손해를 보면, 특히 금전적 손해를 보면
정신적 외상이 엄청납니다. 아, 그런가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손해는 안 봤어요. 손해는 안 봤는데 예. 그렇다고 뭐 대단히 돈을 남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니 덕분에 손해 안 보고 한 게 어딥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김프로쇼 정말 많이 사랑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김프로쇼에 쏟는 사랑에 한 10배는 김용민 브리핑에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드루킹이 아주 온 나라를 들썩들썩 만듭니다. 아, 그러게요. 드루킹이라고 이제 뭐 예전부터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조금 활동하신 분들한테는 좀 익숙할 텐데 네. 사실 저만 해도 인터넷에서 뭘 하는 게 그렇게 익숙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드루킹을 처음 알았을 국민들이 그냥 태반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처음 알았어요. 아, 그렇죠. 그 태반일 거예요,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한신대학교에서 금요일마다 그 대학 강의를 하거든요. 네. 문자가 띠링띠링 왔어요. SBS 기자래. 그래서 드루킹을 김용민 브리핑에서 초대한 적이 있었느냐. 만약에 초대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뭐 문 닫아야지. 그 김용민과 드루킹이 뭐 연계가 돼 있는 걸로. 근데 제가 초대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적은 없었고 예전에 김용민 브리핑은 아니고 딴 팟캐스트에서 드루킹의 예언을 비판한 적은 있었습니다. 깠군요. 초대해가지고 부른 적은 없었고 난 이분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다만 사자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때 비평했던 기억들을 더듬어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종교와 정치를 섞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된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 놀란 게 말이죠. 진짜 사탄 줄 알았는데 보니까 꽤 박식한 사람들 또 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 한 편을 먹고 있더만요. 뭐 공진단? 그렇죠. 네. 공진단이 아니라 공진단은 경진단. 먹는 거 아니야? 경진단. 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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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경제적 공진화 모임 뭐 해서 경공단. 경공모. 네, 경공모. 네. 그래요. 뭐 경공모를 만들기도 하고 말이죠. 뭐 보니까 아예 무슨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공동체 하면 또 우리 이윤택 감독 아니겠습니까? 어디 부산 영남 지역에다가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여성 연기자를 그렇게 컵탈한 거지. 뭐 그렇죠.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거기 또 멤버였었어요. 이윤택 쪽에 뭐 무슨 거리패였나? 아, 그렇죠.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뭐 이윤택 연극패에 들어갔었는데 배우로 캐스팅이 됐어요. 주요 배역으로 캐스팅이 됐는데 그날 밤에 선생님 방에 가서 안마를 해야 된대요. 또 걸리셨군요. 갔다가 뭐 하여간 끔찍한 제안을 받고 뛰쳐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튿날 배역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제가 공동체를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뭐 종교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뜻맞는 사람끼리 아예 생활도 일상도 같이 하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먹고 살고 또 어떤 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자 이런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루기 힘든 그런 쉽지 꿈이다. 않은 것 같아요. 네. 1969년생이라고 그러던데 네. 예전에 이제 서프라이즈라는 사이트가 있었잖아요. 아이디가 뭔지 알아요? 뿌띠. 뿌띠. 뿌띠가 무슨 뜻이죠? 몰라 나 모르겠어요. 뭐 프랑스 말 뭐 이런 거겠죠? 뿌띠 성형 뭐 이런 거는 생각나는데. 하여간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뜻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두루미 공동체 만들려고 했다면서 드루킹이 저희 누님도 영국에 공동체가 사는데 거기는 말이죠 공동체의 규칙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대단히 엄격해요. 어떤 식의 규칙까지 있냐면은 누구하고 싸웠단 말이죠. 그날 밤 가서 해지기 전에 반드시 화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런 세부적인 규칙도 있고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갈등 모든 분열의 가능성을 다 상정해 놓고 룰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힘들어요. 쉽지 않죠. 근데 욕망을 소재로 해서 욕망을 어떤 서로 간에 그 연대의 그런 접점으로 만들어 놓고 공동체를 만든다? 좋다는 거지. 난 안 봐도 비디오라고 봅니다. 진짜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일상, 사생활 이거는 각자 알아서 정신만 모아서 공동체를 해야 한다.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김용민 브리핑도 공동체를 하고 있다고 소문을 내야 되나요? 네. 우리 한국 쪽 공동체가 그러면 구속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건 우리 김프로가 좋아할 일은 절대 안 합니다. 전도관이라고 있어요. 전도관. 박태선 장로라고. 그렇죠. 50년대까지는 뭐 그냥 기성교회였는데 갑자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전도관을 만들어서 교인들을 불러다 놓고 그거 무슨 신앙촌 아닌가요? 거기? 딴 사람이야? 신앙촌이죠. 박태선이. 네.
맞아요. 신앙 좀 맞아. 그래서 전도관 거기서 신앙 나오는 상품이 되게 좋았다고 그렇지. 한때 그러던데 예전에 그렇습니다. 부모님 세대 뭐 담요도 나오고 뭐든 부천과 덕소에 또 네. 나름대로 그 공동체가 있고 말이죠. 하여간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 공동체였다가 욕망 공동체로 이제 변질이 되는 건 뭐 순식간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제 공동체를 꿈꿨던 거, 드루킹이 꿈꿨던 공동체는 이윤택이 추구했던 공동체를 꿈꿨던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그 뭐 아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 드루킹이라는 사람을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막 많이 나오긴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이렇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담백하게 네. 문제가 되는 내용들만 좀 법적으로 혹은 앞으로 남아 있는 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만 한번 짚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래요. 사실 우리 김 프로가 평소 같으면 다 얘기할 텐데 오늘 몸이 아파서 문제가 되는 부분만 얘기하기로 했어요. 다 얘기하기에는 제가 몰랐다니까 이 사람을. 말씀하세요. 네, 일단 조직적으로 인터넷에다가 댓글을 다른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네. 이 사람이 뭐 공동체 생활을 꿈꿔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지시를 했든 아니면 기계를 활용해가지고 기계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매크로라는 걸 활용해가지고 조직적으로 뭔가 막 댓글 이제 활동을 했다는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댓글 활동을 한 게 뭐가 문제가 되나? 네. 여기까지 생각해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국정원 댓글 사건 그러면 그 뭐 댓글 달다가 원세훈은 징역 4년도 살고 다른 사람들 다 문제 됐으니까 그렇게 후보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막 달면 안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네. 그렇지는 않고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사람들이 문제가 됐던 거는 다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국가기관이. 네, 국가기관이 공무원들이 예산을 써가지고 엄정하게 선거는 개입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공정한 선거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게 가장 큰 범죄 혐의였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또 중형을 받는 항목이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공무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아닌 사람이 모여가지고 댓글을 다는 건 어떻게 되느냐? 도대체 무슨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그러면 문제가 되느냐? 네. 저촉이 되는 거는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선거법상 허위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 금지.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사실이라도 비방을 막 할 목적으로 막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다가 쓰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뭐 좀 형이 약하지 않아요? 그건? 형도 약할 뿐더러 예. 공직선거법은 보통 선거가 끝나면 6개월 이후 지나면 문제를 삼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3년 4년 지난 거 가지고 그러면 이제 검찰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 날릴 수 있으니까.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으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그래가지고 공직선거법은 6개월을 공소시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지금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가 없는데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냐?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요. 업무방해. 그것도 좀 약하지 않습니까? 약하죠. 근데 이거는 그럼 누구에 대한 업무방해냐? 예. 그 상대편 진영, 그러니까 뭐 안철수에 대해서 뭐 MB 아바타라고 막 뭐 남겨서 그러면 안철수의 업무를 방해한 거냐? 선거운동의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업무방해 대상은 누가 되냐면 네이버. 그러니까 네이버가 자기들은 이거 왜냐면 뭐 이 매크로 같은 거를 돌리면 그 기계로 막 이렇게 대신해서 클릭을 해주게 되는 거니까 여러 사람이 이걸 하게 되면 뭐 네이버 서버가 다운되거나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영업을 하는 거를 방해한 게 되기 때문에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거는 이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 요 혐의로 지금 구속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댓글을 그냥 달면 안 되는 건가? 그거를 명문화한 규정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없는 상태예요. 굉장히 자세하게 선거를 지금까지 치르면서 있었던 많은 경우의 수들을 다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조항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이크를 사용해가지고 할 때는 소리 크기를 얼마나 해야 되고 모여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현수막을 어떻게 걸어야 되고 이런 거는 다 조항이 있는데 누구의 스피커를 쓰느냐. 그렇죠. 이것도 사실 중요 법규 중에 하나고 그것 때문에 김어준 주진우가 재판을 받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선거 해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난 저게 가장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제공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어디 뭐 지역위원회에서 행사를 한다 뭐 그럴 때 그래도 다과나 나오잖아요. 젓가락이 나오면 식사가 된다. 기준이 젓가락이요? 이쑤시개만 나눠주게 돼 있어요. 예. 아까 이쑤시개를 찍어 먹을 수 있는 것만 줘라. 이쑤시개 찍어 먹는 게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식사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추정. 이쑤시개만 있어도 김영민 씨는 잘 드실 것 같아요. 그럼요. 싹 쓸어버리지. 예. 근데 젓가락이 있으면은
뭐 그냥 뭐 이거저거 다 쓸어 먹으면은 식사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왜냐하면 젓가락은 생각해 보면 해방 이후에 우리 법이 생기고 60년 동안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젓가락을 활용한 거가 기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선거법이 굉장히 치밀하게 이제 조금씩 발전해 온 건데. 손으로 먹으면은 그거 어떻게 감당하지? 손으로 먹으면? 손으로 먹으면 괜찮나요? 손으로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 떡을 한 주먹씩 해가지고 먹는다. 그럼 식사가 되거든. 그러네. 그거는 또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다음번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네, 다음번에. 나 식사했다. 여기서, 식사를 제공받았다 해가지고 신고해? 그렇지. 그럼 법이 이제 바뀌어지겠죠. 젓가락의 기준이 아니고, 음식물의 양이라든지. 예.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저희가 웃고 떠들면서 얘기했지만, 조금씩 진화를 해온 거예요. 이걸 젓가락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돼? 그러면 이쑤시개도 안 되고, 그러면 이건 기준을 뭘로 정해야 돼? 그러면 음식물의 양으로 하자. 한 사람 앞에 나눠주는 음식의 양, 그럼 그걸 합쳤을 때 총량이 얼마를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걸로 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인터넷이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는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확 이렇게 한번 붐이 일었던 거 말고는 그 전에는 사실 없었던 행태이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뭔가 이렇게 기준이 생기는데 그게 따라오는 속도가 지금 좀 느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상으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아니면 공경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으로 막 걷는 경우에만 선거법으로 저촉이 돼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이제 허위 사실을 막 유포하면 안 되니까 그거에 해당하게 이제 처벌을 받는데 뭐 초범이면 감안을 해가지고 받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공무원이 국가기관과 예산을 동원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은 개입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국가공무원이 개입해도 되게 돼 있으면 현재 집권하고 있는 당이 뭐 전권을 휘둘러서 막 선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정한 선거가 안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이끌고 가는 가장 기본 근간이 되는 시스템, 선거. 이거는 아주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난번 국정원 대선 사건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됐던 거고 그거는 정권의 기반을 흔들 수 있을 만한 일이에요, 충분히. 근데 그러면 이번 것도 아니 마찬가지 아니야? 공무원은 아니지만 밑에 사람들이 댓글을 막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떨어뜨렸다 그러면 그럼 문제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텐데 성격은 매우 다르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려면 민주당이 이거를 알고 조직적으로 돈을 들여가지고 개입을 해서 이걸 지시를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게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면 도대체 왜 모여가지고 민주당에 뭐 반대되는 사람들의 악플을 쓰고 혹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뭐 좋은 지지 막 이런 댓글들을 달았는가 그 동기가 뭐냐를 이제 수사를 거쳐가지고 이제 나와야 될 텐데 업무 방해도 뭐 딱히 이렇다 할 그런 중범죄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중범죄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죠. 근데 그러면 도대체 왜 구속을 했느냐? 중범죄도 아닌데 그렇지. 그거를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혐의 사실 자체는 범죄 사실이 대선 기간을 다 포함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속을 할 거냐 말 거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주해야 할 우려가 있느냐 아니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느냐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잡아두지 않으면 수사가 어렵겠습니다라고 해서 혹시 커지면 민주당의 그런 조직적인 뭔가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됐다고 보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속된 것만으로 이제 문제가 되면 안 될 텐데, 김경수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럽게 오르내리고 뭐 마치 김경수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공격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뭐 보도를 보니까 김경수 의원이 이들과 소통을 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일러주었다. 이제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거 좌표를 딱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댓글 작업하라고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지시했다. 이렇게도 받아들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 진영에 있는 분들이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명확해요. 세 가지를 문제 삼고 싶은 거거든요. 민주당이 이거를 아주 조직적으로 진두지휘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 돈을 지불했겠지. 돈을 안 줬고 그냥 뭐 자원봉사 받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대가로 뭔가 지불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냥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한 게 아니고 매크로라 그래가지고 조직적으로 아주 그냥 인위적인 뭐 이런 거를 사용해가지고 악플을 달게 했을 것이다. 라는 지금 가정을 세워놓고 만약에 이렇다면
굉장한 범죄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된다는 건 본인들도 알지만 그래도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 이 사건을 병치시키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봐라. 지금 문재인 정부도 기반이 흔들흔들한 거다. 사실은 자기들도 댓글로 다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서 이전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매몰차게 했던 거니까 이건 뭐 탄핵감이다. 이제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요 세 가지가 사실에 해당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거법상 6개월이 지나가지고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안 내용의 자체만 보면 이거는 충분히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뭔가 돈을 주면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근데 김경수 지금 이제 경남도지사 출마하려고 하는 의원이 이건 전공법으로 그냥 나서겠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소통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 될 뿐더러 그게 소통을 한 것이 얘기하는 대로 그런 프레임으로 가져가고 싶지 않다라는 나름의 이제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 지금까지 본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보면 이런 일이 보통 생기면 직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연인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싸우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내가 억울하긴 한데 선거판 전체가 계속 이걸 가지고 문제가 되고 하면 그러면 결국 내 억울함을 밝히려다가 진영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내가 좀 억울하긴 하지만 공직을 던지고 혹은 내가 뭐 선거에 나가려는 거를 접고 내가 자연인의 신분으로 가서 그럼 법적으로 판단을 받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김경수 의원은 사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잖아요. 그래서 발표를 이제 취소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 댓글 사건과 이 사건을 병치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게 먹힐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럼요. 그 수를 썼다가는 인정한 거 아니냐라고 다들 인식을 하죠. 그렇죠. 억울해서 뭐 직을 내려놓고 나는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해도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뭐 종편이나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막 공격을 하면서 뭔가 있다. 사실상 인정한 거다. 뭔가 꿀리는 게 있으니까 못 나오는 거 아니냐. 라면서 지금 얘기를 하면 결국은 아니라고 해봐야 판 전체가 이제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억울하긴 하겠지만 그리고 모양새가 좋지는 않겠지만 내가 한번 정면 돌파를 해보겠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 드루킹한테 김경수가 URL을 건네줬다는 거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그걸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를 미리 설명한 건데 드루킹한테 기사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사를 주고 그 기사에 뭔가 댓글을 달거나 그거를 퍼뜨리거나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했다는 걸로 지금 읽히잖아요. 그럼 그 기사가 어떤 것이냐? 그걸 잘 봐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뭘 한 적이 있냐면 선풀운동을 하자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악플 달지 말고 좋은 댓글로 악플을 밀어내봅시다 라고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다 캠프에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되는 거는 후보자의 비방이나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것들이거든요.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거에 대해서 처벌할 이유가 없죠. 그걸 굳이 처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좋은 점을 좋게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검토를 다 받아서 좋은 문화로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서 선포를 달아보자. 근데 이제 선포를 다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매크로를 돌렸느냐.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조직해가지고 그게 공무원이 아니면 상관없거든요. 지지자들을 모아가지고 댓글 달아주세요 하고 댓글이 막 달린단 말이에요. 좋은 댓글이 막 달려.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실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제가 김용민 씨 아이디 그리고 뭐 제 아내 아이디 다른 사람 아이디를 막 가져다가 마치 내가 쓴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아니면 매크로를 돌려가지고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 업무를 방해하면서 하면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근데 그 경우가 아니라면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김경수 의원이 전해줬다는 그 기사의 주소, 홈페이지 주소 URL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좋게 나온 기사 지금 한 10건 정도를 줬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사의 내용이 다 좋은 거예요. 표창원 의원이랑 같이 있는데 뭐 이게 좋다거나. 안철수의 뭐 대선 출마 선언 뭐 이런 기사가 아니라. 그렇죠. 안철수가 MB 아바타라거나 그러니까 그걸 좀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MB 아바타라고 막 시끄럽게 소문을 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안철수가 피해를 봤다라는 게 지금 보수 언론들의 프레임인데 그거는 김경수 의원이 전달했다고 하는 URL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자기들이 한 것이라고 하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처벌받을 일이고 민주당과 김경수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이쪽에서 전달했다고 하는 URL은 전부 다 이제 좋은 기사. 왜냐면 그때 선풀 운동을 하자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좋은 기사를 전달받아가지고 그걸로 좋은 기사를 달자. 뭐 이걸 많이 퍼뜨려라. 뭐 댓글을 추천을 높게 하자. 뭐 이런 걸로 이제 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걸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해가지고 썼느냐. 아니면 매크로를 돌려가지고 인위적으로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에 업무를 방해했느냐. 요 두 가지만 문제가 될 뿐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김경수 의원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수사를 통해 가지고 더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거는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 병치시킬 수가 없는 사건이고 그리고 유력 사이트를 뭐 MLB 파크라든지 뽐뿌라든지 오유라든지 뭐 이런 데 찾아가서 이제 막 글을 달았던 것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민주당이나 내가 지시해가지고 뭔가 대가를 주고 활용한 게 전혀 아니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허위 사실이 아니라 선풀을 이렇게 다는 거에 내가 협조했다 그러면 아니 그거는 선거 참모가 캠프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그때 후보가 선풀을 달자고 했고 그 일환으로 많은 곳들에 이제 모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좀 해주십시오라고 소통을 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하고 좋은 뜻으로 그냥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뭐 총영사 자리를 달라 행정관 자리를 달라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연락을 끊었는데 그 이후에 뭔가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문재인 정권을 막 공격하다가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일이 벌어진 거라면 요거는 국정원 댓글 사건 이런 거 하고 병치시켜서 볼 일은 아니다. 네. 별 문제 아닌데 말이죠. 굉장히 이걸 침수 봉대하고 있는 이유가 뭐 선거 때문 아니겠어요? 네. 저는 이걸 가지고 굳이 뭐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 자체가 웃기고 쾌히 특검 수사를 수용함으로써 그냥 이 단락은 이렇게 넘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하여간 자유한국당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안심이 되는 건 뭐냐면요. 댓글 사건이라고 하는 거에 특성이 또 있기 때문에 큰 파장이 얼마나 있겠느냐. 물론 이제 뭐 민주당에서 조직적으로 돈을 주고 뭐 이런 악플을 다는 거를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이기는 걸로 나왔던 때였는데 굳이 그 무리수를 둘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이제 없다고 보는데 수사에서 그런 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상황으로 아무리 이걸 군부를 지피고 뭐 특검을 하자고 떠들고 해도 크게 먹히기가 어렵다고 보는 게 일단 댓글을 달고 그 댓글이 어느 정도나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둔감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잘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댓글을 달아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연세에 있는 사람들부터는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댓글 사건 해도 그걸로 뭐 선거 판세가 굉장히 뒤집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고 그것 때문에 지난번 국정원 댓글 사건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중대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잘 안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건도 그랬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언론이 막 그 점을 비슷하게 지금 막 이제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불이 그렇게 잘 안 붙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예, 그래요. 하여간 참 선거가 재미없게 돌아가다가 뭐 또 하나 변수가 나오니까 너도 나도 뭐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승리에 뭐 적신호가 켜졌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다는. 그냥 뭐 이렇게 뉴스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나 주목되는 그런 떡밥이 아니겠는가. 주목되는 아이템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떡밥에 국민들이 웬만하면 잘 놀아나지 않고 이미 선거는 말이죠. 뭐 큰 변화, 대세. 이 현대 선거에서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뭐 그런 변수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썰전을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나와서 뭘 받은 게 없다면 그렇게 했겠느냐. 그리고 요구를 했다는 걸 보면 뭔가를 주고받았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계속 군부를 지피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러면 악플을 내가 조직적으로 막 달고 있다는 거를 매크로를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김명수 의원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전부 다 떠벌리고 다녔을 것이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 적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빙의해서 생각해보자면 제가 드루킹이면 김용민 씨한테 가서 제가 원래 무슨 정치적인 동지거나 원래부터 알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논객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친해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제가 김용민 씨한테 인정을 좀 받으려면 내가 한마디 쓰는 것 때문에 열광하는 사람들, 내 팬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장하면 이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따라옵니다. 라는 거를 등에 업고 있어야 이 영향력을 좀 행사하거나 내지는 대접을 받거나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김경수 의원은 비롯해서 다른 이제 민주당 관계자들한테 이 사람이 그런 영향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내가 지금 뭔가 의견을 내가지고 거기에 쭉 동조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매크로를 돌리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다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영향력이 없지 않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대로 뭔가를 주고받았고 민주당이 그걸 다 알면서도 그냥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무턱대고 막 밀고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와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빨리 나으시고, 네. 예, 이제 뭐 다음 주면은 또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할 텐데 이 한반도에 진정한 봄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보게 되고 그때쯤 되면은 아마 무슨 지금 이 드루킹 사라질 겁니다. 네. 먼지처럼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보수 야당에게는 지금 잔혹한 시간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만난 야당 인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번에 뭐 망할 거 시원하게 망하고 그런 다음 총선에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닌가. 좀 딱했습니다. 다음 총선은 무슨 수로 이길 것인가. 예. 정권 말로 가면은 자기들한테 유리해질 거라고 믿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보수 정치 세력은 너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는 이상 문재인 대통령 공격만으로 신임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하는 바입니다. 네, 그렇죠. 빨리 좀 정상적으로 돌아와가지고 원래 정상인 적이 없었으니까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수준을 좀 높여가지고 건설적인 싸움이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직까지 언제까지 저렇게 하고 있을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어? 그 스티커 어디서 났어? 와, 예쁜데? 이거 어디서도 못 구해. 스티커, 문구류, 캐릭터 주문 제작 전문 회사 IMC 프렌즈에서 내가 주문한 대로 만든 스티커거든. 어떻게 하면 주문할 수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스토어 IMC 프렌즈에서 주문해봐. 머릿속에만 있던 나만의 캐릭터를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는 것, 바로 IMC 프렌즈입니다. 010-3311-5071로 전화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 또는 앱스토어에서 IMC 프렌즈를 검색해주세요. 지방선거 후보자님 잘 들으세요.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문자 1위는 뿌리오.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당선 1위는 뿌리오. 12년 연속 1위 노하우로 개인정보 보안은 물론 번거로운 행정처리도 한 번에 당선자가 추천하는 1위 문자 뿌리오. 1위 당선 1위 문자 뿌리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다스 브리핑. 김용민의 다스 브리핑. 오늘부터 다스 브리핑은 한 주 동안 김용민 브리핑의 코너 김용민 파일 중에 여러분의 관심을 받은 에피소드를 다시 들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마치 고라니 울음소리를 방불케 하는 욕설을 소재로 한 월요일 파일 만나보시죠.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대한항공의 저가 항공사인 진에어의 전무로 데뷔하며 한동안 언론의 우호적 시선을 한몸에 받은 바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청바지에 연두색 티셔츠, 연두색 야구 모자를 쓴 진에어 조현민 전무가 밝은 미소로 승객들을 맞이합니다. 음료 서비스해드리겠습니다. 감귤 주스, 녹차 생수 있습니다. 음료수를 건네는 손은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서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안한 새로운 포인트 제도도 소개했습니다. 서울 제주를요, 진열을 타시고 10번 타시면 한 번 공짜로 타실 수 있습니다. 10+1. 재벌그룹의 3세가 동화작가로 등단해 화제입니다. 조양호 대한항공의 셋째 딸인 조현민 전무가 12살 소녀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을 펴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세계여행 이야기가 동화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진위를 통해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경험하고요. 또 전 세계 또래 아이들과 친구가 되는 꿈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발랄하고 창의적인 재벌 3세의 이미지를 과시하던 상황. 하지만 언니 조현아 씨의 땅콩회항 사건으로 급격히 스텝이 꼬이는데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조 부사장의 3남매 모두 부적절한 언행으로 구설에 오른 전력이 있습니다. 막내 조현민 전무는 진에어 승무원의 유니폼이 짧아 민망하다는 트위터 글에 명예훼손을 거론해 비판을 받았고 최근 한 방송에서 자신이 낙하산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어도 제가 그것도 대한항공에서 하게 된다면 아버지의 이름 석자에 먹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또 부담스럽습니다. 조현민 전무가 이 땅콩 리턴에 대해서 반성문을 작성했는데 논란만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부분에 회사의 잘못된 부분들은 한 사람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임직원의 잘못입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휴대폰 문자를 언니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걸까요? 복수의 대상은 불분명하지만 사건을 폭로한 박창진 사무장이 아니겠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조 전무는 오늘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시기 어린 잘못이었다고 글을 올려 황급히 용서를 구했습니다. 조현민 끝내 유리병 던지기, 물 뿌리기 등 개망나니 짓을 시전하고 그리고 오마이뉴스에 제보된 욕설 녹취까지 한 여성이 누군가에게 다짜고짜 욕을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격양된 목소리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마지막까지 고성을 쏟아내며 분을 사기지 못합니다. 조현민의 샤우팅. 조현민의 샤우팅을 닮은 고라니의 울음소리. 조현민의 귀성과 고라니의 울음을 섞어보겠습니다. 삼성 무노조 경영이 80년 만에 종식됐습니다. 삼성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공작이 무노조 경영을 종식시키는 원동력, 즉 자충수가 됐습니다. 지난 수요일 파일입니다. 뉴스타파가 분석하는 삼성의 80년 무노조 경영.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설립 초기부터 삼성의 노동조합만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87년 민주화운동 직후 노동계 노조 설립 움직임이 거셀 때도 노조 설립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노조가 없더라도 대우를 잘 해주면 될 것 아니냐는 것이 이병철의 지론.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원장. 동종업체의 노동조건보다 약간 향상된 노동조건을 계속 제공함으로써 노동조합이 결성되는 것을 방어한 거죠. 삼성 노동자들도 실제는 노동조합이 있는 다른 기업체의 노동자들의 혜택을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통해서 인류 기업이 된 것이 아니라 삼성이 그 피고용자 노동자들에게 인류 기업이라는 생각을 계속 심어주고 그 환상을 가지도록 했기 때문에 무노조 경영이 가능해졌던 겁니다. 2011년 삼성 에버랜드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삼성 노동조합이 어제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룹 전체의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협력직 직원까지 조합원으로 하는 이른바 초기업 단위 노조를 표방했습니다. 저희 삼성 노동조합이 이제 삼성그룹이 노동조합을 노동자의 권익을 인정하는 그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2년
삼성노조는 지난해 7월 18일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받고 공식 활동을 시작해 어느덧 출범 1년이 됐습니다. 4명으로 시작한 노조의 조합원은 그 사이 1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노조 설립을 주도한 집행부가 해고나 정직 처분을 받는 등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도 잇따랐습니다. 삼성의 노조 씨말리기 심증은 있었는데 2013년에야 물증이 드러나고 110조 분량의 문건은 삼성전자 등 노조가 없는 19개 계열사의 노조가 설립될 경우 전 역량을 투입해 조기 와해에 주력하고 노조가 있는 8개 사에 대해선 기존 노조와의 단체 협약을 근거로 해산을 추진하라는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제 인력을 분류해 밀착 관리하고 비위 사실을 체증해 노조 가담 시 징계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결국 이 문건은 2016년 대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되는데 2013년 폭로로 파문을 낳은 삼성그룹 노조 와해 전략 문건의 실체가 대법원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이듬해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건으로 구속되고 삼성은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포기할 것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내놓는데 삼성이 작년 2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뒤에 미래전략실 해체를 포함한 경영 쇄신안을 발표한 바 있죠.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문건 중 지난해 9월 작성된 문건은 무노조 경영 원칙을 지속한다는 취지의 문장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다가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노조 탄압 문건이 우수수 쏟아져 나오고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삼성의 노조 와해 문건이 그룹 차원에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건에는 노조가 설립될 경우 주동자에 대한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평소 요주의 임무를 뒷조사해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노조 설립이 시도되면 회사의 우호적인 직원을 내세워 이른바 노노 갈등을 부추기는 등 방해하라는 구체적 행동 지침이 적시됐습니다. 어영노조, 누구의 작품인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원래 이제 독재 정권 하에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노조가 어영노조로 존속이 됐잖아요. 처음 그 어영노조를 만든 게 중앙정보부에서 만들었습니다. 문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고용노동부 조사가 본격화되는 상황. 드디어 삼성이 백기를 드는데 삼성전자 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 약 1,000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자회사를 만들어서 협력사 직원들을 정규직 채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네, 이런 직접 고용은 삼성의 노조 탄압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삼성의 몸맞추기를 한 것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지만 철옹성 같던 삼성의 무노조 경영 80년 역사가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노조 와해 의혹으로 검찰 칼날 앞에 선 삼성이 몸을 낮춘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시각도 있습니다.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MBC의 코멘트. 그러나 MBC 같은 삼성에 할 말하는 언론사가 많이 없는데 아마도 삼성한테 장악당한 언론이 절대 다수인 탓은 아닌지. 2013년에 계엄할 노조 탄압 문건이 발견돼도 논란도 안 됐던 이유. 다시 심상정 대표. 이게 삼성이 80년 동안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무노조 경영 전략, 사회 각 분야의 정관계뿐만 아니라 법조계, 특히 언론계에 그 포진해 있는 삼성 장학생 네트워크, 그게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다고 봐요. 토지 공개념을 다룬 개헌안, 이 원안 대신 보도자료를 들고 나왔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최종본을 들고 나온 유시민 작가에게 연겁 후 망신을 당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파일입니다. 열흘 전 MBC 100분 토론. 나경원 의원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법률로서 토지공 개념을 규정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 토지공 개념이 헌법에 들어간다고 해서 정책들이 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헌법 이 조문에도 명시적으로 언급이 돼 있지만 법률로서 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로서 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법률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법률로서가 앞에 있잖아요. 제안을 하거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서 특별한 제안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가 받은 거에도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특별한 제안을 하거나 제가 이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 다운받은 거예요. 저도 다운받았는데. 저도 이거 다운받은 거예요. 어디서요? 우리 직원들이 해갖고 잘못했네. 그러나 나경원 의원이 최종안을 프린트해온 것이 아님이 드러나고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와 2차전을 벌이는데 뭐 사실은 제가 이제 황당하다고 한 것은요. 네네네. 이 청와대에서 처음 조국 수석이 이렇게 쭉 발표를 했죠. 개헌안에. 네네네. 거기엔 분명히 법률로서라는 게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가져왔어요. 그랬는데 그다음 청와대가 그 3일 후에 일부는 수정을 한다 이러면서 수정안을 발표합니다. 3월 25일에. 사실은 저는 주장하는 게 뭐냐. 결국 이 법률로서를 처음부터 넣을 생각이었는데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졸속 개헌이고 아니면 처음부터 법률로서 할 생각이 없었다면 아주 위험한 개헌을 하려고 하다가 헌법 밖에 거센 비판을 받고 조금 완화시킨 것 아닌가 이런. 이거 자꾸 수정이거든요. 그냥. 이건 자꾸 수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네, 제 말씀하시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우선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그 1항에 있는 것도 필요 없어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왜냐하면 우리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게 포괄적 규정으로 있어서 사실 다른 조항들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을 때도 사실 표시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2항을 신설하면서 앞에 1항에도 있고 37조 2항의 포괄적 규정도 있으니까 그 헌법자문위원회 하신 분들이 굳이 여기는 안 넣어도 되겠다 해서 그냥 넘어갔나 봐요. 근데 이제 이런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중복이라 하더라도 이걸 넣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넣은 거고요. 청와대에서 이걸 법제처 심의에 넘기기 전에 안을 공개를 했어요. 법제처 심의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국회로 넘어와서 의안정보 시스템에 등재가 됐어요. 조문 대비표도 다 등재가 됐어요. 그리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다 올려놨어요. 그러면 공론의 영역에서 국회의원이 토론하러 나오실 때는 최종적인 안을 확인하고 나오셔야죠. 그 불찰을 가지고 그거를 청와대에서 도둑 수정을 했다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자기 자신의 불철저함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거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죠. 그 뒤 나경원 의원의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유시민 작가의 반박은 이것. 그 정도 하죠.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하루에 2번씩은 꼭 간 것 같아요. 속이 굉장히 편해진 것 같아요. 휴지에도 하나도 안 깔끔하게 끝나더라고요. 그만 넣고 싶은데도 이제 계속 나오더라고요. 눈 뜨니까 바로 화장실 가고 싶더라고요. 양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토요 초대석 토요일에 만나봐요. 세월호 침몰 원인을 과학적으로 다룬 영화 그날바다가 뜨거운 입소문 열풍을 일으키는 가운데 지난 목요일 오후, 그러니까
녹음하는 시점입니다. 지난 목요일 오후 27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정치 시사 다큐멘터리 영화 역사를 통틀어 역대 가장 흥행한 영화에 등극했습니다. 자, 이 기세라면은 주말 안에 30만 돌파도 확실해 보이는데요. 자, 미친이라는 아호를 갖고 계신 미친 김 감독, 김지영 감독 모시겠습니다. 김 감독님.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네, 감독님. 아이고, 4년 동안 아주 큰 고생을 하셨는데 결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예. 너무 반응이 뜨거워서 저도 좀 실감이 아직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 이거 수상하다. 진상규명 제대로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본물처럼 터졌는데 근데 당시 정권,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던 정권은 어떻게든 진상규명을 막아보기 위해 길을 썼고요.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까지 제대로 된 진실이 눈앞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언제 착수하신 영화죠? 이게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2014년 저희들이 7월 말인가? 그때 그 기록학을 하시는 김익환 교수님과 그 어린 유족 우리 보나 씨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된 거죠. 7월 말경 그때부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박보나 씨, 박성호 군 누나. 예, 성호 누나. 예. 감독님에게 왜 세월호 참사가 관찰 대상이었는지는 영화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한 3년 넘게 이제 4년 가까이 되는 시점까지 파고드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가요. 그래서 AIS 항적 조작 이것을 밝혀내셨는데 이를 두고도 세월호 진상규명 단체들이 상당히 주목할 만한 관찰 결과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는데 자 AIS 항적 조작 이거 어떻게 규명해내신 건지 뭐 영화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짧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AIS가 사실 발표되는 그 경과가 너무 이상했지 않습니까? 그걸 당시 언론은 크게 주목하지 않았었는데 그걸 되게 주목했던 게 김어준 총수였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나오고 AIS에 관해서는 그게 몇 개 버전이 있는지도 헷갈릴 정도로 여러 차례 수정하면서 나왔고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당시도 의심하는 소수의 기자들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AIS가 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는 세월호는 단순 해양 교통사고다 라는 근본적 토대거든요. 결국은 저는 그 AIS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조사를 해야만 했고 그리고 제가 되게 주목했던 CNN에서 가까이 있는 선박이 세월호의 AIS를 수신받지 못했잖아요. 두라에이스가. 그거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파도 마찬가지지만 소리도 가까운 사람이 잘 듣잖아요. 그렇습니다. 먼 곳에서는 못 듣고요. 그러니까 수신율이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가까이 있는 두라에이스는 못 봤는데 한참 떨어져 있는 목포에서는 수신했다고 하는 굉장히 비과학적인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 AIS의 장비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짜야 된다고 하는 국제 규격이 발표돼 있었어요. ITU에서 정한 AIS 규격 프로그램이 다 공개돼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 모든 그 클래스 A 장비들끼리 서로 교신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통일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넣고 있으면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거잖아요. 쉽게 설명해 드린다면 한 가지 언어로 통일되어 있을 때 서로 교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국 사람끼리 말을 할 때 좋잖아요. 각자 다른 언어로 500개의 배가 500개의 언어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표준, 그러니까 정해버린 거예요. AIS 장비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동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날려라. 이렇게 프로그램이 짜질 때 그 라이센스를 받고 그 장비가 생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변하지 않는 기준점, 잣대 이것만 정확하게 이제 공부를 하면 정부 AIS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확실히 판별할 수 있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 AIS가 프로그램이 공개돼 있었던 것은
정말 엄청난 행운이었죠. 사실은 그 항적을 김 감독님이 거의 뭐 짜맞추다시피 해서 진실 원형을 복원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지금 이미 다 아시지만 너무 흔히 아시는 일이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절대 조작을 안 할 거야. 박근혜 정부 때 나온 자료들, 문서는 절대 조작이 없을 거야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진보 내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박근혜 정부는 이미 밝혀지다시피 거짓말을 참 잘하고 조작을 잘하는 정부였잖아요. 예. 세월호 관련돼서 뭐 그 보고 시간 조작도 이미 다 드러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모든 자료들에 대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한다는 게 가장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AIS 경우는 그렇게 기준점이 있는 경우는 그 기준점을 잣대로 잡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기법을 썼냐면 모든 문서들을 다 뒤지면서 거기 속에서 세월호 좌표들을 하나씩 찾고 그리고 가장 중시했던 건 뭐냐면 자료들이 만약 전부 조작돼 있다면 일부분씩 다 조작돼 있다면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존자들의 공통된 경험. 그렇죠. 예, 이게 잣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다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 여러 사람이 공통된 풍경을 봤다면 이건 팩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기준점으로 또 진짜 항적을 복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세월호가 실제로 어느 지점에서 45도로 기울었고 어떻게 표류에 올라가서 침몰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간신히 복원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박근혜 정부는 왜 은폐하고 왜 가짜 자료를 만들어서 내놓았는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 김지영 감독님의 취재 결과를 보면서 말이죠. 어떻게 판단하세요? 왜를 물으시는 겁니까? 예. 그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예. 사실은 저희들이 영화 속에 왜에 대한 저희들의 추론을 하나도 담지 않았어요. 아, 예. 그건 저희들의 선택이었고요. 제작자와 저 감독이 합의하에 이건 담지 말자라고 선택한 결과입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들은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말할 수 있는 이것은 팩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만 영화에 담자.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진 어떤 추론을 이야기하면 결국 구설수밖에 오르지 않고 흔히 말하는 물타기의 대상이 될 뿐이므로 또 음모론이란 지적도 받을 것이고요. 악의적인 사람에 의해서 뭐 그런 공격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중적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팩트가 없이 어떤 자료에 의해서 드러난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들의 의견을 말하지 말자. 이게 이제 저희들의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김어준 기획자를 만난 숙명이기도 하지요. 하도 여기저기서 김어준을 두고 음모론자라고 하니까. 근데 이 얘기는 뭐 꼭 그냥 하고 싶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 김어준 총수와 제가 거의 4년 가까이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주기적으로 만나고 같이 토론도 벌이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김어준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약간은 보통 분들보다 좀 이렇게 더 알게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통해서 겉모습과 다르다라는 걸 많은 걸 느꼈어요. 사실 김어준 총수는 제가 정의한다면 어떨 땐 답답할 정도로 기계적 합리주의자예요. 3단 논법에 의해서 이거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의 엄격한 합리주의자예요. 근데 김어준 총수의 미덕은 뭐냐면 그런 그 3단 논법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때 다른 사람들처럼 감정을 넣질 않아요. 오히려 설마라는 감정, 에이 그럴 리가라는 감정 이런 걸 없이 거의 기계처럼 논리를 적용해요. 그게 저는 보고 개인적으로 이게 김어준이 가진 통찰력을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랑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가 분석 결과 이렇게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되게 오해를 하시는데 김총수는 거기서 의도적으로 말하자면 박근혜 측 전문가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반론을 제기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럴 수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저한테 따져 물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하면서 제가 기술적으로
총수가 납득될 때까지 같이 얘기하고 그런 검증 과정을 같이 겪었죠. 아, 그래요. 사실 제가 봐도 김어준의 음모론에 대해서 가장 의심하고 가장 회의하는 사람은 김어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김어준 총수와 김지영 감독의 이런 크로스 체크식의 팩트 검증, 그 결과물인 그날바다의 내용에 상당한 신뢰성을 실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두 분이 내린 결론이 닻을 내렸을 것이다, 이겁니까? 중간 매개물을 내렸을 것이다는 100% 확신했고요. 검증한 결과 절대 배에서 중간 매개물을 내려서 해저 지형을 이용하지 않고는 모든 현상들을 설명할 수 없다, 물리적으로.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난 증거와 그리고 생존자들의 공통된 경험을 크로스 체킹해서 그리고 중간 매개물로 왼쪽 앵커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또 도달하게 된 거죠. 예. 근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외력에 의한 침몰을 의심하긴 하지만 앵커로 인한 침몰설은 조사 계획이 없다, 이렇게 또 밝힌 것으로 언론 보도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오히려 이 말이 가장 선체조사에서 반드시 해명하셔야 될 문제인데, 예. 스테빌라이저와 잠수함 충돌론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8시 50분 이전에 배 이상을 다 배제하시겠다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8시 30분에도 배는 기울었다는 증언들이 있고 선원들마저도 있는 게 밝혀졌는데 그건 특조위 결과에서도 나왔고요. 그리고 새벽 2시에도 배가 좌측으로 휘청했다라는 것도 나와 있고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도 저희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배 이상이 있었다는 게 나왔는데 왜 그런 걸 다 배제시키고, 매우 의구심이 듭니다. 검찰이 발표했던 단순 사고의 논리를 뒷받침했던 전문가들이 상위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청취자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은데, 특별조사위원회건 지금 현재 선체조사위원회건 그리고 차기 특별조사위원회 2기에서도 섬 근방을 지날 때마다 새벽부터 계속 AIS 데이터 특별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떴다라는 게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 이상 증상들이 있었다, 새벽부터. 이것을 설명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에서 말한 8시 50분만 가지고 다른 건 다 배제시키고 요 이상 증상만을 설명하겠다, 배가 넘어간 순간을 갖고서 침몰 원인을 발표하신다면 이제는 유가족도 그렇고 저희 영화를 본 많은 시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납득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조사를 해야지 합리적 의심이 되는 부분을 원천 배제한다? 그 의도가 수상하고, 선체조사위원회가 현재 진상규명을 진심으로 바라는 기구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해서는 안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도 같습니다. 자, 4주기에 맞춰서 그날바다 같은 침몰 원인을 집요하게 추적하는 영화가 나왔고 뜨거운 관객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관객들의 반응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사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지금 4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영화를 내놓을 때 이렇게 뜨거우리라고는 사실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 영화를 보여드렸을 때 유가족 분 중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영화 만들어서 고맙고 전 국민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나 이 영화가 배급이 안 될 거예요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현실이니까. 그 현장에서 아직 개봉 이전이라서 시사 때 그 말 들으면서 저도 현실의 벽 같은 걸 이렇게 느끼면서 저도 그 말에 동의했거든요. 과연 이 영화가 순탄히 잘 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질 수 있을까? 라고 염려를 그 유가족과 마찬가지로 했었는데 이런 반응이 오니까 이 감정은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쁘고요. 아직도 세월호를 잊지 않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영화 제작보다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4년 동안 경주에 오신 셈인데 뭐 영화 한 편 만들었다고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김지영 감독께서 앞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향후 계획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 영화에 나온 내용은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의 10%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영화는 한 100분 정도의 짧은 영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AIS 하나만 갖고도 한 3편이 나올 정도로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 관제 자료, 레이더 자료의 조작 의혹들, 그런 모든 자료들을 저희들이 지금 정리하는 중이에요. 틈틈이. 그걸 다 정리를 해서 특별조사위원회 2기 그리고 유가족들한테 다 전해서 그것이 향후 조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이 저마다 세월호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나서 침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에 의해서 침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고 말이죠. 뭐 해석이야 자유고 판단이야 또 자유겠습니다만은 이런 의문이 풀릴 때까지 김지영 감독님 끝까지 노력 경주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영화 그날바다 오늘 인터뷰 내용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하시는 분들 반드시 한번 관람하시고 그리고 이 인터뷰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김지영 감독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맑은 하늘 속에 서울은 24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에 서해안부터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면서 뜨거운 열기도 함께 식혀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다시 제자리를 되찾는 등 때이른 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토요 스페셜 4월 21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